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성공했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밥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는 밥을 얻어먹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성공으로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날리고요. 시간도 더 많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이게 왜 공짜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이 그래도 경쟁률이 꽤나 높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그 준비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일단 어떤 돈이 드냐?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말로써, 그리고 파워포인트로서, 발표 자료로서, 사업 제안서로서 내 아이디어가 어떤 거다, 시장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조악하게라도 뭐 박스 썰고 뭐 플라스틱 썰고 해가지고 조악하게라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면 이게 훨씬 더 직관성도 좋고 이게 선정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박스와 뭐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시제품을 만드는 건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니죠. 아주 간단한 플라스틱 사출 하나만 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뭐 요새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개발 비용을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시제품도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 자금을 따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기에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죠. 우리가 당장 5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그 금액이 커요. 근데 그거를 그냥 써야 된다는 건 좀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 지원 자금으로 보통 초기에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인건비로 책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5천만 원은 순수하게 사업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내 인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내 인건비까지 하면 내가 취업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 그것까지 해결해 주기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직원 인건비는 쓸 수가 있지만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나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당장 일했을 때 한 달에 뭐 한 300, 뭐 500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시간과 내 노력과 어떤 열정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럼 내 인건비라도 벌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건비는 100% 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초반에는 내가 아직 제품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매출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여기에서 내가 지원 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부가세를 10%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에서는 이 부가세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가세 10%는 제가 내는 거예요. 자, 뭐 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부가세는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부가세가 10%인데 내가 그 7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7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길면 뭐 7, 8개월도 되는데 짧으면 3개월씩도 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부가세 70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담이 안 되진 않죠. 물론 부가세라는 건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에요. 자, 다음 네 번째. 직접적으로 사업과 상관은 없는데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냐면 700만 원을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좀 많이 해보시고 서류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고 그래도 잘 따라가시는 편인데,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회사를 다녔어도 그 회사가 크지 않고 다양한 절차와 서류들이 필요한 회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서류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이 서류를 만드는 데 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죠. 왜냐면 사람의 에너지와 열정도 양이 있어요. 1년 넘도록 그냥 계속 쏟아붓는다라는 것도 좀 많이 힘든 거예요. 자,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게 이제 5번째 단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커요.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큰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작아도 1,000만 원 이상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한다고 할 때 외주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예, 내가 시장에서 아직 인정받기 전에 신입인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외주로 받는다는 거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템으로 인정을 받아서 몇 천만 원의 돈을 받아버리면 뭐야 이게 돈 버는 게 정말 쉽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틀려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장에서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만 계속 해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직원도 뽑고 지원 사업으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해결을 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사업의 중심이 지원 사업을 따내는 걸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으로만 계속해서 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렇게 계속 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모습을 보면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요. 어떤 시장에서 인정받는 어떤 제품을 만들지도, 그리고 그거를 출시해 보지도 못하고, 뭐 출시했을 수도 있죠. 출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지원 사업 한 5개, 6개 받고 더 이상 사업을 접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적어도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시장에서 한번 내 제품으로 성공을 해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지원 사업만 만들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거랑 좀 겹치는데, 그러면은 부가세도 부담하는데 지원 사업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지원 사업을 받고 B라는 업체가 또 지원 사업을 받아요. 그러면 A가 B한테 외주를 주고요, B가 A한테 외주를 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원 사업이 언제까지 되냐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 알겠지만 그 사람에게 따라가거든요.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하면 안 나와요.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또 뭐 대표를 받고 결혼해서 부인, 와이프 이름으로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걸로 10년, 15년 이렇게 가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엔 끝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나 거기다 많이 쓰면서 방향을 흔들릴 수 있다. 이제 그게 단점이라. 자, 다음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큰 단점이에요. 이제 지원 사업이 만약 선정이 딱 됐다. 그러면 내가
이번 시즌에서는 내가 이 지원금으로 마케팅비로 해서 제대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마케팅비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나마 이제 마케팅비는 좀 열려있는 편인데 인건비로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틀에 아무리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 틀에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돈이 남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쓰는 거죠. 억지로 쓰고 정말 필요한 부분 또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으면 디자인 제품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내서 받았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지원 자금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디자인 쪽으로는 뭐 돈은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은 걸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죠. 그쵸? 디자인 외주로 줄까요? 여러분? 뭘 쓸 수 있어요? 내가 디자인 회사인데 디자인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직원 인건비로는 못 써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직원 인건비로 못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왜 못 쓰냐면 직원 인건비로 쓰려고 하면 기존 직업은 또 인건비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사람을 뽑으면 그때는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데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것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3개월, 6개월 해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과 좀 관계없는 분야에 내 많은 에너지가 쓰여지게 돼요. 자, 다음 거. 근데 사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기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돈을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 줬단 말이에요. 많이 줬어요. 주고 그러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IMF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이용해서 잘 사업에 쓰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일단 유럽을 갔어요. 이제 탐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유럽에 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뭐 외제차 바꾸고 막 그랬다니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IT 붐이 확 불다 보니까 회사명에 IT만 됐어도 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투자가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제 뭐 간섭도 안 하겠다, 뭐 자동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그때 그랬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고, 계속 대표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항목을 나누는 거예요. 쪼개서. 더 이상 자산 취득표는 여기까지만 써, 30%만 써,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거죠. 자, 선배들이 문제를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간섭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원 사업을 절대로 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인 거죠. 자, 다음 거. 인건비를 쓰기가 힘들어요.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인건비 다 쓰라고 돼 있던데, 지출 항목 보니까 인건비 쓰라고 이렇게 항목이 돼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건비 썼어 이렇게 말하는데, 인건비는요 거기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건비를 하나를 쓰려면 뭐 사대부음부터 뭐 1년에 한 번씩 또 증빙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증빙해야 되는 게 있고, 매달 한 번씩 임금에 대해서 또 증빙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사대보험만 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를 줄 때마다 그걸 또 계산하는 일도 힘든 일이고, 뭐 예를 들어서 주휴 수당 같은 경우에도 출근을 하루 이제 무단결근을 하거나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가
뭐 제가 외국에서 사업을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어요. 네. 뭐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힘든 거다라고 하면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월급만 주면 안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대표 통장에서 아니면 사업자 통장에서 그냥 사대보험료만 딱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어떤 기관에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매 월마다, 매 년마다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세무사 쓰라고. 예, 세무사 씁니다. 자, 세무사 쓰는데 내가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선 세무사 비용이 안 아까워요, 여러분. 예,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고 직원도 꼴랑 딱 한 명 있어요. 당연하죠. 창업 초기에 어떻게 매출이 나와요? 그냥 뭐 가게 창업한 것도 아니고, 이제 창업 초기에는 거의 1년,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고 하면 1년, 2년 동안 그냥 돈 들여서 계속해서 인건비 쓰면서 그냥 제품 만드는 그 비용 지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무사를 썼을 때 그 1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세무사한테 시키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만 원인데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막 카드 서류가 막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으로 딱 주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게 직원 1명 또는 2명 인건비 매월 이렇게 올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무사 비용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게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 돈으로 직원들 밥값이라도 주는 게 더 저는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하게 되고 아까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자, 인건비 사용에 대한 증빙이 어마어마하다. 이걸 뭐 대표님 계획을 넣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공기관에 잠깐 있었거든요.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냐면, 저희가 지원금을 줄 때 되도록이면 인건비는 쓰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되도록이면 인건비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공공기관에 있었을 때 지원금을 주고 그 인건비를 받는 것도, 그러니까 인건비 서류를 취합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인건비 서류가 많아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다 실수를 하세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사대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또 이번 달에 증빙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 뭐 며칠 날 나오고. 근데 여러분, 사대보험이 한 군데서 하지 않아요. 뭐 포인슈런스라는 데서 하는데 거긴 취합만 하는 거고, 각각 보험료를 관리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들마다 또 할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당하면 인건비 쓰기가 겁나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원기관에서도 인건비를 쓰지 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인건비를 쓰도록 해야 돼요. 인건비를 쓰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을 때 그거를 외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주로 주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회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라는 건 경력이 쌓여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죠. 나한테 노하우가 쌓이거나 아니면 내 직원이 있다면 내 직원한테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 간에 이제 그 노하우가 축적되겠죠. 그래서 이 직원이 혹시 퇴사를 했을 때 다른 직원이 그것을 되맡아서 그 축적된 노하우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게 그게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 자금을 받든 뭘 했든 인건비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인건비로 쓰지 못하고 외주로 주면 우리 회사에 쌓이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7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 공짜가 아니다. 자, 그러면 받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지를 않겠죠.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로만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돈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만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내가 한 뭐 50% 이상은 내 돈으로 그리고 내가 몸으로 뛰어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과정에서 그냥 약간의 양념 정도로 정부가 조금씩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들이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세요. 예. 자, 다음 거. 세 번째. 이 사업은 여러분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연도에 성공했다. 내가 올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다시 취업해요. 여러분. 네. 시장에서 내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사업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부한테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 세 가지를 이제 인식을 하면 그래도 어떤 마음 자세로 지원 사업에 도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각 번호별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